밤 12시가 넘었습니다. 방 불은 꺼져 있고요.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야지 싶었는데 손은 또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서 인스타그램을 켭니다. 누군가는 제주도 바다 앞에서 웃고 있고, 누군가는 예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고, 또 누군가는 연인과 찍은 사진에 특별한 하루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. 이상하죠?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하루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. 밥도 맛있게 먹었고 할 일도 마무리했고 큰일 없이 하루가 끝났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몇 장 더 넘기고 나면 내 기분이 갑자기 가라앉습니다.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는 내 하루가 어딘가 초라해 보입니다. 남의 사진 몇 장 봤을 뿐인데 멀쩡하던 내 삶이 갑자기 초라해지는 것만 같은 기분. 그리고 그 뒤에 꼭 따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. 부러움. 그런데 이상하게 부러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1954년 레온 페스팅거는 이 감정을 꽤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. 페스팅거는 이 감정을 개인의 성격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. 비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난하거나 약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.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혼자만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, 내 삶이 괜찮은지,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는지 혼자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자꾸 주변을 보게 되죠. 비슷한 나이, 비슷한 처지, 비슷한 환경의 사람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가늠하려고 합니다. 여기까지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.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. 우리는 비교를 할 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. 남의 삶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부터 먼저 보입니다. 돈, 직장, 집, 성취, 관계. 반대로 내 삶으로 시선이 돌아오는 순간에는 나에게 없는 것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. 비교가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 이 차이 때문입니다. 남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채워진 것을 보고, 나를 볼 때는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는 보통 내가 흔들리는 이유를 남의 삶이 더 좋아 보여서라고 생각합니다.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. 그런데 그 설명만으로는 모든 게 설명되지 않습니다. 비슷한 장면을 봐도 어느 날은 그냥 지나갑니다. 그런데 어떤 날은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. 그날은 이상하게 남의 삶이 좋아 보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. 곧바로 내 삶 쪽으로 시선이 돌아오고 없던 부족함까지 한꺼번에 느껴집니다. 중요한 건 남의 삶이 갑자기 더 좋아져서가 아닙니다. 그날의 내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기준을 조금 놓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비교는 늘 똑같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. 내가 불안할수록 더 깊게 들어오고 내 기준이 흐릴수록 더 크게 흔들립니다. 이 지점에서 해석이 바뀝니다. 문제의 중심은 남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걸 보는 순간 내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함께 흔들려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. 그럼 비교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야? 아닙니다. 비교하지 말자는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사람은 원래 숨쉬듯이 비교를 하거든요. 중요한 건 비교를 멈추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는 겁니다. 어떤 비교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. 저 사람의 성실함이나 태도, 실력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걸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비교는 부러움으로 끝납니다. 그런데 어떤 비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보고 난 뒤에 마음이 자꾸 공허해지고 내 삶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때는 상대를 부러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준으로 내 삶을 낮게 보기 시작한 쪽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SNS를 오래 보면 부러움보다 허무함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. 내 삶이 괜찮다는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이죠. 페스팅거의 이야기를 지금식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.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완전히 혼자만의 기준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자꾸 남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려고 합니다. 문제는 SNS가 바로 그 비교 대상을 끊임없이 밀어넣는다는 데 있습니다. 더 예쁜 장면, 더 자극적인 성취, 더 화려한 일상 계속 보여줍니다. 그러면 우리는 남의 삶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. 여기서 비교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판단 시스템이 됩니다. 나는 어떤 사람인가? 나는 잘 살고 있는가? 내가 늦은 건 아닌가? 원래 이런 질문은 조금 천천히 내 생활 안에서 나와야 하는데 이제는 피드가 대신 정해줍니다. 좋은 삶이 뭔지, 행복한 하루가 뭔지, 성공한 사람의 표정은 어떤지 그저 남의 삶을 구경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남이 만든 기준표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. 친구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, 누군가 이직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드는 감정은 축하입니다.
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. 나는 뭐 하고 있지?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지? 나는 뭘 잘못한 걸까? 상대방의 기쁜 소식이 어느 순간 내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. 사람은 남의 행복이 싫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. 그걸 보는 순간 내 삶이 갑자기 뒤처진 것처럼 느껴져서 힘듭니다. 나는 멈추지 않았는데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태. 그리고 그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두 방향으로 갑니다. 하나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쪽입니다.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?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? 다른 하나는 삐딱해지는 쪽입니다. 다 보여주기 식이지. 저것도 다 포장이지.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. SNS에는 포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을 반복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습니다. 이런 반응은 비교를 멈춘 게 아니라 비교 앞에서 흔들린 마음을 감추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. 상대를 내려치면 잠깐 편해집니다. 하지만 내 기준을 되찾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남을 깎아내린 뒤에도 공허함은 그대로 남죠. 사람을 크게 흔드는 건 남의 삶이 좋아 보인다는 사실보다 내 기준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. 어떤 삶이 나한테 맞는지,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굳이 없어도 되는지,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남의 기준을 자기 기준처럼 받아들입니다. 반대로 내 기준이 어느 정도 분명한 사람은 부러운 장면을 봐도 덜 흔들립니다. 질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걸 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. 결국 중요한 건 남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. 보고도 휩쓸리지 않을 내 기준이 있느냐입니다. 실제로 한 연구에서 SNS 사용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했더니 3주 만에 외로움과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줄었습니다. 사용 시간을 줄인 것만으로도요.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밤 12시, 불 꺼진 밤, 손 안에 화면, 남의 행복한 사진. 그 사진이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진이 내 하루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. 문제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가 그걸 기준으로 내 삶을 보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. 남의 하루는 그냥 남의 하루였는데 나는 그걸 본 뒤 내 하루를 부족한 쪽으로 읽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러니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건 남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내 삶을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. 오늘 밤도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. 또 누군가의 환한 사진 앞에서 내 하루가 갑자기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 바로 핸드폰을 끄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. 대신 그 장면을 본 뒤 내 하루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것,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. 지금까지 말하는 원숭이 이원숭이었습니다.